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다음 주에 미국에서 금리 결정하는데 우리 FOMC 얘기 안 한 지 한참 됐어요. 금리에 이제 관심 없단 얘기예요. 왜일까요? 올릴 만큼 올렸다. 더 올리겠어. 이런 분위기일 텐데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또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나와서 이거 당국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시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은데 불안한 증시, 이분을 꽉 붙들고 얘기를 하면 답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이 업과 라이즈 둘 다 뜬다 오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전통 자산과 그리고 이제 비전통 자산 중에 대표격인 암호자산 운용을 같이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향하는 바는 이제 앞으로 계속 운용하는 쪽을 계속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발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근데 요즘 증시를 보면요. 네. 이 주가 조작인지 아니면 CFD라고 하는 차익 결제 때문인지 여하간 하한가 종목이 무더기로 나오지를 않나. 네. 다단계 폰지 사기 수법이 들어갔다라고 하질 않나. 참 어수선합니다. 일단 이번 사태 SG 사태라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제 내용들은 아마 많이들 보셔서 네. 아실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걸 이제 다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반복됐었는데 반복되는 이유가 크게 보면 작게 보면은 이런 이벤트고요. 크게 보면은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첫 직장이 은행이었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이런 상품을 또 팔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소비자들을 위한 안 좋게 만드는 이런 상품을 팔 수 있냐. 중요한 이유는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문제가 됐었던 DLS 상품이다. 그러면은 이 상품이 문제가 되니까 규제가 들어가고 누가 담당자가 문책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담당자가 만약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런 상품은 팔지 않았겠죠. 그러나 바뀌기 때문에 판다는 거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당하고 나면은 한 번쯤은 자각을 하죠. 저런 거 당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거 사기구나라는 걸 알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해이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태를 보면서 저희가 느낀 거는 어쨌든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죠.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고 사기를 치려고 준비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단기적인 이슈이고 일시적이고 미시적인 이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좀 크게 보면은 우리의 투자 환경이 너무 이렇게 위험 선호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위험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제 지금 SG 사태의 핵심이라고 꼽히는 한 컨설팅 회사 회장이 얼굴을 내놓고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나는 사실 가치 투자를 했던 거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크게 이익을 보고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우리가 소위 작전 세력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네. 근데 이런 방식의 투자 이런 게 좀 자연스러운 방식이 맞나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조사도 받으시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전혀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 희한한 거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것도 SG 사태는 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투자자들 가운데에는 유명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방식의 투자가 나는 그냥 투자를 일임한 거다. 100% 피해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어쨌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선택을 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나 외롭고 어려운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의존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존하고 싶어하는 생각 자체가 이 문제를 키운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본인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투자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별 주식 정말 높은 수익률 근데 누구 말을 듣고 해가지고 벌었다 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제 본인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이제 우리 증시 국내외 증시로 다시 그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지켜볼게요. 미국에서 간밤에 그 GDP, PCE 지표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미국 경기가 나빠지는 건지 좋아지는 건지 판단하기가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는 GDP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또 이걸 뜯어서 보면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미국 시장의 경기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도 미국 경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처럼 경제에 대한 전망이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나눠져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는 무슨 경기 침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미 경기 침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괴리가 커지지라고 보면은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고용과 관련된 것은 여전히 너무 좋고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나쁜데 고용만 좋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의 개인들한테 줬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소비는 지금도 여전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이제 코로나 당시에 얼마 받았죠? 몇십만 원 정도 받은 거죠.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좀 안 되게 받았던 것 같은데 미국은 정말 국민들은 너무나도 많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아직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비 여력이 많고 소비와 관련된 지표는 어제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 시장이 좋은 이유는 고용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할 사람 뽑아요. 라는 숫자하고 일하고 싶어요 라는 숫자를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사람 뽑습니다가 일하고 싶어요보다 더 많으면 고용시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람 뽑아요가 일하고 싶어요보다 많았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람 뽑아요가 2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아니 없던 일자리가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탁 2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일할 사람이 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둘 다인 거고요.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고용 시장은 사람 뽑는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아마 코로나 때 너무나도 사람 많이 해고를 했기 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를 너무 많이 하셨죠. 은퇴를 너무 많이 하시면서 경제활동 참가가 안 일어나고 또 이민자를 막아놨기 때문에 새로운 일할 사람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일하고 싶어요가 사람 뽑아요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적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조업 경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외의 요소들은 다 안 좋은데 이미 소비가 너무 좋고요. 돈을 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 그래서 너무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에 적용을 해보려면은 소비가 너무 좋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겠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인플레이션 지표도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그동안 금리를 올린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인데 금리를 더 계속 올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 여진이 남아 있는데 네.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 금리를 이번에 0.25%포인트 올린다고 치고 네. 여기서 더 올릴 수가 있나요? 그럴 여력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중앙은행에서 하는 정책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금리를 지금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죠? 금융위기가 올 것처럼 은행이 망하는 일이 생기고 네. 작년에 영국에서는 연기금이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PF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실물 경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금융시장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실물시장의 문제가 물가와 관련된 건데 이 물가와 관련된 거는 연준이든 우리나라 정부든 금리를 올려서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퍼스트 리퍼블릭 포함해가지고 SVB도 망했고 이런 것들은 돈을 조금씩 뿌려서라도 막아내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나눠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양수겸장이 돼요? 한 번에? 글쎄요. 그거는 한쪽은 말리고 한쪽은 촉촉하게 유지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좋은 표현이신데 네. 하나는 말리고 하나는 물을 뿌리고 또는 이제 뭐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럼 있는 차가 거고요. 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 하시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른 의견도 있긴 한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도 어쩔 수 없다. 그때그때 대증요법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과거에 네. 보면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지난 한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그럼 항상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대표적으로 뭐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나왔을 때 우리는 IMF 갔었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고 뭐 등등 그 아메리카에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고요. 지금 남미에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이미 달러 없어서 난리잖아요. 네. 아르헨티나는 그때 이후로 계속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의 금리를 올리면 언제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빠지고 나면 미국에서 아이고 그러면은 금리를 좀 낮춰줄까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자산을 좀 사들이는 그래서 좀 맨날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를 파바박 올려서 사실은 작년 뭐 하반기쯤에 중국에서 부동산에 문제가 터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지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그 동맹국이라는 지역 이외의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미국이 물가도 아직 안 잡혀 금리도 계속 올려야 돼. 그런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뱅크런이 났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한쪽은 드라이기 틀어서 이렇게 고사하는 작전으로 가고 한쪽은 계속 스프레이로 물 뿌리고 한동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피봇이라는 거, 금리 인하라는 건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뭐 물가가 잡혀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25bp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생기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나왔던 물가 지표에서 본 것처럼 코어 CPI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름쯤을 좀 걱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가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이맘때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가 130불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작년 6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6월 달까지는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긴 할 겁니다. 기저효과가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진짜 이제 급하게 올라왔던 물가들이 다 거치고 나면 핵심만 남을 텐데 그 핵심 물가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보다 한참 높으면 어떡하나. 이게 좀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연준은 정말 진심으로 2%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나오면 네. 왜 2%일까요? 목표가. 그러게요. 왜 2%입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보면은 연준은 2%라는 숫자를 우리가 수학식을 계산해 가지고 자 2%다라고 정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2%가 맞아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후적으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면 적당하겠구나라는 것을 언젠가는 정했다는 얘기고요. 그 시점이 아마 이제 1995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2%로 정한 이유가. 근데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2%라는 목표가 없었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1970년대, 80년대 물가가 20%까지 올랐다가 뭐 내려갔다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가가 안 잡혔을 때고요. 물가가 그 뒤로 한참 10년 정도 있다가 변동성이 크다가 진정되는 시점에서 마지막에 이제 수렴했던 그 숫자가 2% 정도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2%로 잡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하반기 때 나올 이야기는 물가를 2%로 목표로 하지 말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네. 3%나 4%로 올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나올 것 같죠. 뉴 노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언제까지 2% 시대가 달라졌는데. 네, 그렇죠. 네. 그 유동성의 양이 다르잖아요. 그때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쯤에 연말쯤에 연준이 자세 전환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자세 전환한다. 그러니까 뭐 피봇한다. 피봇한다. 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이제 전망이 컨센서스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여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도 하고 금리 방향성을 두고도 사실상 시장은 마음은 이미 금리 인상 끝났는데 더 갈지 안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이럴 때 투자자들이요. 제일 헷갈리는 건 1분기에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 들어서 이번 달에 너무 여러 사건이 크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미리미리 사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5월에는 팔아라 이런 말을 듣고 여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가을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헷갈리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찬바람 불 때까지? 네, 뭐 여름은 좀 지나보는 게 좋겠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인데요. 미국의 부채 한도라는 거는 그 규모가 31.4조 달러 정도 돼요. 31.4조 달러면은 감이 오시나요? 이게 31.4조 원도 아니고 31.4조 느낌 안 와요. 달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느낌을 느끼시라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조사했는데 1달러짜리 지폐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쌓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쌓아야 31.4조가 될까? 또 우주까지 갑니까? 그건 아니고 네. 이거 쌓다 보니까 이제 대략 이게 러프하게 말씀드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타워 한 8개 정도 해야 달러로? 네, 1달러짜리를 달러로 롯데타워 8개 쌓는 돈만큼이 부채 한도다. 높이와 넓이 따졌을 때 그 정도를 쌓아야 31.4조 달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죠. 근데 이 부채 한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 정부한테 돈 좀 그만 빌려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빌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겠니? 라고 이제 한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뭘 믿고 빌려주는 거죠? 미국 정부 그래 힘이 세니까 뭐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세금이에요. 미국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우리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미국에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가 부도 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복권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CDS 프리미엄이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세금이 안 거쳤습니다. 못 갚을 것 같아 이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안 거쳤다는 얘기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경제가 안 좋아서는 뭐든지 간에 세금이 안 거치고 있다라는 얘기고 부채 한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한 8월 9월 달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6월이도 당장 네.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바뀌고 정치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네. 이런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의 매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거 특별히 올해 긴장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8월 달이면에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라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인이 됐던 이유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렸잖아요. 그런데다가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결국은 잘 해결되긴 할 텐데 진통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중국이 네. 또 이걸 또 공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채를 파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팔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지정학적으로도 서로 갈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변동성이 여름까지 클 것 같다는 게 우리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판단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거 이것도 유념하시고요. 잘 선별해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